북한에서 간부 집안 며느리가 된다는 건 잘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직접 보고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간부 집안 며느리가 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조건들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결혼이 한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한에서는 결혼할 때 뭘 보나요? 성격, 직업, 가치관, 서로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지요. 하지만 북한에서 간부 집안에 시집 간다는 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일이었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결혼을 한 친구도 봤고 그 결혼을 꿈꾸다 깨진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한때 그런 혼담이 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고 그게 최선이었다고 믿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5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혼담 하나 들어왔다. 그때만 해도 저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어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 간부 아들이다. 아버지가 시당 부부장이래. 그 순간 저는 웃음이 싹 멈췄습니다. 당 간부, 그것도 시당 부부장.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당 간부 집안이라는 건 그냥 좀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권력이었고 특권이었고 동시에 감시와 통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시집 간다는 건 제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도 놀랐다. 근데 중매쟁이가 3번이나 왔어. 그쪽에서 널 점 찍었나 보다. 중매쟁이가 3번. 그 말은 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권력 있는 집안에서 며느리감을 찾을 때 중매쟁이를 통해서 먼저 집안을 조사합니다. 한두 번 왔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3번 왔다는 건 거의 확정이라는 뜻입니다. 거절하면 그쪽 체면이 상하고 그러면 우리 집안 전체가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간부 집안 며느리. 그 말이 주는 무게가 어땠는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간부 집안에 시집간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김순이라는 언니였습니다. 그 언니는 제가 16살 때 시집을 갔는데 시집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집가기 전에는 저희랑 똑같이 배급소에서 줄 서고 장마당에서 물건 사고 옷도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집가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건 옷차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평양 옷이라는 건 그냥 옷이 아닙니다. 그건 계층의 표시였습니다. 그 언니가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쩍슬쩍 비켜섰습니다. 함부로 말 걸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니는 이제 간부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도 떨고 애들이랑 농담도 하던 사람이었는데 시집가고 나서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했고
시선도 항상 어딘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 내서 그 언니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순이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간부 집안 며느리가 된다는 건 예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지금 제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다. 아버지랑 상의해 봐야지. 근데 얘야,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 우리 같은 집안에서 그런데 시집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평범한 노동자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출신 성분은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히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시당 간부 집안으로 시집간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만큼이나 드문 일이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벌써 소문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딸 큰 집으로 간다며?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점을 찍었대? 아이고, 저 집은 이제 펴는구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예전보다 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뭔가를 부탁하려는 눈빛도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저는 간부 집안 며느리 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25살 처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됐나? 저런 집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북한에서 한 사람이 간부 집안에 시집가면 그 집안 전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동생들 직장 배치도 좀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고 부모님도 대우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뭔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중매쟁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남자 쪽에서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북한에서 이런 혼담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 조사, 두 번째는 만남 주선, 세 번째는 약혼, 네 번째는 결혼.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엄마. 근데 안 만나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일단 만나는 건 해보자. 보고 내가 판단해라.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장소는 시내 식당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간부 전용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갔고 남자 쪽에서는 그 남자와 그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보가 깨끗했고 의자가 푹신했고 음식 냄새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맡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고기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뭔가 달콤한 냄새. 그 남자는 30살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옷을 잘 입었고 말투가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그의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집안이 어디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형제는 몇이고?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니? 저는 최대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씨가 괜찮네. 그게 첫 번째 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간부 집안 며느리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말씨입니다. 사투리가 심하거나 말이 거칠거나 목소리가 크면 안 됩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점잖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 건 제 손이었습니다. 손 좀 보자.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일은 많이 안 했구나. 살같이 거칠지 않네. 이것도 합격이었습니다. 간부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노동으로 손이 거칠어진 걸 싫어합니다. 물론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반일이나 힘든 육체 노동을 해서 손이 굳은 사람은 꺼립니다. 그건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고기, 생선, 나물, 김치, 심지어 과일까지. 저는 긴장해서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절제하는지, 먹는 태도가 어떤지, 음식을 고를 때 망설이지는 않는지, 모든 게 테스트였습니다. 식사 내내 그 어머니는 저를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앉는지, 어떻게 젓가락을 잡는지, 어떻게 고개를 숙이는지,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 어머니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애가 괜찮은 것 같네요. 다음에 우리 집에 한번 오시지요. 그 말은 통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잘했다, 얘야. 첫 관문은 넘은 것 같구나.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안에 시집을 가면 저는 누가 될까? 김순이 언니처럼 웃음 잃은 사람이 될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권은 이미 제 손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안에 끼어 있었습니다. 간부 집안 며느리 후보. 그 타이틀은 영광인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첫 만남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댁에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더라고요. 집안이 어떤지, 친척은 누가 있는지, 무슨 일 하는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신원조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북한에서 간부 집안의 며느리를 들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원조사입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본인만 보는 게 아닙니다. 3대를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해방 전에는 뭘 했는지, 심지어 친가, 외가 친척들까지 다 조사합니다. 먼 친척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혼사가 깨집니다. 그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아버지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문제될 사람 없겠지?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내 생각엔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농민이었고 장인어른도 노동자였잖아. 해방 전에도 특별한 일 없었고. 하지만 어머니는 불안해하셨습니다. 친척 중에 월남한 사람 없었나? 그런 거라도 나오면 끝장이야.
월남. 그 말만 나와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 월남자 친척이 있다는 건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깨끗해도 친척 중에 월남자가 있으면 간부 집안 며느리는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엔 그런 사람 없어. 친척들도 다 여기 있고. 그래도 어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밤마다 이것저것 생각하시면서 혹시 모를 문제는 없는지 되짚어 보셨던 겁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우리 집안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 전체가 관찰받고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2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북한에서 특히 간부 집안과의 결혼은 2집안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큰아버지는 명천에 사셨는데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조사 나온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왔더라. 너희 집 일 때문이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님, 혹시 뭐 문제될 만한 거 없죠? 큰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걱정 마. 우리 집안은 깨끗해. 할아버지 때부터 쭉 농민이고 노동자였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큰아버지도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쪽 집안이 어디래? 시당 간부면. 꽤 높은 사람이네.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부부장입니다. 큰아버지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정도면 성분조사 아주 빡빡하게 할 거야. 3대도 모자라서 4대까지 볼 수도 있어. 4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대라는 건 증조부모까지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100년 전 이야기까지 파고든다는 겁니다. 큰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머슴이었어. 지주 밑에서 일했지. 그게 문제가 될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머슴이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계급적으로 좋죠. 문제는 지주나 자본가였으면 큰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라는 건 해방 전에 무엇을 했느냐로 결정됩니다. 만약 조상 중에 지주, 자본가, 친일파, 종교인이 있으면 성분이 나쁜 겁니다. 반대로 노동자, 농민, 빈농이었으면 성분이 좋은 겁니다. 우리 집안은 다행히 대대로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였습니다. 성분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간부 집안에서는 성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웃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네에서 문제 일으킨 적은 없는지, 술 먹고 싸운 적은 없는지, 심지어 친척 중에 감옥 간 사람이 있는지까지 조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친척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없지? 조심해야 돼. 친척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간부 집안으로 시집가는 일이 생기면 친척 전체가 조심해야 한다는 걸.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그 혼사가 깨질 수 있으니까요. 조사 기간 동안 저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보일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고 장마당 가는 것도 자제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했고 표정도 관리했습니다. 웃을 때도 크게 웃지 않았고 걸을 때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간부 집안 며느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매쟁이가 다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로 왔습니다.
성분 조사 통과하셨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한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휴, 다행이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그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제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 중매쟁이는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양가 상견례를 해야 합니다. 상견례. 그건 정식으로 혼사를 진행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날 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간부 집안에 시집 갔다가 남편이 숙청당하는 바람에 쫓겨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분조사 통과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성분은 과거를 보는 거고 이제부터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성분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까다로운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말과 행동이 어떤지, 사상이 올바른지, 그 모든 걸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식 상견례 전에 시어머니가 될 분이 저를 집으로 부른 겁니다. 그날을 위해 어머니는 제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하고 먼저 나서지 마라. 웃을 때도 조심하고 앉을 때도 바르게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집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간부 숙소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루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방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심지어 텔레비전도 있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컬러 텔레비전이 있다는 건 정말 높은 간부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앉아라. 저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투명 유리를 통해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너 당원이니? 아닙니다. 아직 당원은 아닙니다. 청년동맹은? 네, 청년동맹원입니다. 생활총화에서 비판받은 적 있니? 아닙니다. 가족 중에 처벌받은 사람 있니? 없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마치 시험 문제 같았습니다. 틀린 답을 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분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할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며느리는 그래야 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특별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여기 들어오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야. 각오가 되어 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분이 깨끗해도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집안 전체가 곤란해져. 그러니 앞으로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 돼.
알겠니?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그 집에서 2시간을 있었습니다. 2시간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땠니?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냈구나. 이제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출신 성분 조사는 통과했지만 이제부터는 저라는 사람 자체가 평가받는 겁니다.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받고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평생 계속될 거라는 것도. 그날 밤 저는 제 친구 명희를 떠올렸습니다. 명희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역시 간부 집안 혼담이 있었습니다. 성분 조사도 통과하고 거의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1달 전에 명희 외삼촌이 문제가 됐습니다. 외삼촌이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 밀수하다가 걸린 겁니다. 그것도 큰 규모로. 결국 외삼촌은 교화소에 갔고 명희의 혼사는 파기되었습니다. 명희는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사람들을 피했고 결국 아무나 만나서 시집을 갔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한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간부 지방과 관련된 혼사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출신 성분이라는 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걸. 그건 현재 진행형이었고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3대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1달 후였습니다. 그 1달 동안 어머니는 저를 특별하게 교육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배워야 할 게 많아. 제일 먼저 배운 건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간부 집안 며느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특히 정치 이야기, 당 이야기는 절대 내가 먼저 꺼내면 안 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시부모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해. 절대 내 의견을 말하지 마.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하면 돼. 이게 간부 집안 며느리의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침묵. 아니, 정확히는 선택적 침묵이었습니다. 들을 건 듣되 말은 하지 않는 것. 보긴 보되 본 척하지 않는 것. 알긴 알되 아는 척하지 않는 것. 어머니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아마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 거야. 당 간부들, 보안원들,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넌 못 들은 척해야 돼. 왜요? 그게 안전한 거야. 간부 집안에는 비밀이 많아. 내가 그 비밀을 들었다가 밖에서 한마디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간부 집안 며느리가 된다는 건 귀와 입을 잠그고 사는 거라는 걸. 다음으로 배운 건 표정 관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울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웃는 연습해봐라.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너무 환하게 웃으면 안 돼. 점잖게 조용하게 웃어야 돼. 저는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다물고 눈으로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간부 집안 며느리는 함부로 큰 소리로 웃으면 안 돼. 이를 드러내고 웃는 것도 예의 없어 보여. 저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조용하게, 점잖게, 품위 있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소리 크기 조절해야 돼.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돼. 저는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해봤습니다. 이 정도요? 조금 더 낮춰.
그리고 천천히. 급하게 말하면 교양 없어 보여. 저는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돼. 항상, 항상.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 평생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은 걷는 법이었습니다. 펄쩍펄쩍 뛰듯이 걸으면 안 돼. 천천히 조용하게 걸어야 돼. 저는 방 안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발소리 나지 않게, 슬리퍼 끌지 말고.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마치 공중을 걷는 것처럼. 그래, 간부 집안 며느리는 존재감을 드러내면 안 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러면서도 할 일은 다 해야 돼.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필요 없을 때는 사라지는. 어머니의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밥상 차리는 법, 차 내오는 법, 손님 맞는 법, 다 배워야 돼. 저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는 어떤 그릇을 어디에 놓는지, 차를 내올 때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놓는지, 손님이 오면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물러나는지, 모든 게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어기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될 분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집안일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녁 준비를 내가 해봐라. 저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칼질할 때 소리 나지 않게 해라. 도마에 쿵쿵 소리 나면 시끄러워. 손 씻을 때 물 튀기지 마라. 불 켤 때 성냥 여러 개 쓰지 마라. 한 번에 켜야지.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며 요리를 했습니다. 음식이 완성되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저 위치가 틀렸어. 오른쪽에 놓아야지. 저는 얼른 수저를 옮겼습니다. 국그릇이 너무 가득 차 있어. 8알만 채워야 돼. 저는 국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앉아봐라.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드시더니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드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간이 좀 센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절을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우리 집안은 간을 세게 안 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지켜보셨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나지 않게 해라. 물 너무 많이 쓰지 마라. 행주는 한 번 쓰고 바로 빨아야 돼. 저는 모든 걸 받아 적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규칙이 있었으니까요. 설거지까지 끝나고 시어머니는 저를 앉히셨습니다. 오늘은 집안일 보는 거였고 다음에는 손님 맞는 법을 봐야겠어.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너 친구들 많니? 저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하면 입이 가볍다고 생각할 것 같았고 없다고 하면 사회성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친구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우리 집안 이야기 한 적 있니? 아닙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앞으로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친구든 누구든 우리 집안 일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친구 관계도 정리해야 될 거야. 내가 아무하고나 어울릴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을 버리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명희를 만났습니다. 명희는 제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함께 학교 다니고, 함께 청년동맹 활동하고, 함께 장마당도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명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야, 요즘 어디 갔었어? 한 달 넘게 못 봤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어. 너 혼담 들어왔다며? 소문 들었어. 저는 움찔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졌구나. 응,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해. 명희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간부 집안이라며? 정말이야? 응. 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각오해야 될 거야. 내가 아는 언니 하나가 간부 집안 시집 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아예 안 만나더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희 입에서 직접 들으니 현실감이 더 다가왔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친구잖아. 내가 어디 시집 가든 우리 계속 만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안 될 거라는 걸. 간부 집안 며느리가 되면 명희 같은 친구들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북한에서 일기를 쓴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누가 볼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어딘가에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연습을 했다. 웃는 법, 걷는 법, 말하는 법을 배웠다. 아니, 웃지 않는 법, 걷지 않는 법,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내가 나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다. 일기를 다 쓰고 저는 그 종이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웠습니다. 이런 생각조차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생활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는 당원이 되어야 돼. 지금 당원 아니라며? 네, 아직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당원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생활총화, 당회의 참석해야 돼. 그때 절대 조심해야 돼.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비판할 때 너무 센 비판하면 안 돼. 그렇다고 안 하면 소극적이라고 찍혀. 적당히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한 겁니까? 시어머니는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동무가 학습에 좀 더 성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건 말하지 말고 추상적으로 해야 돼.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비판하는 척하되 실제로는 아무 내용도 없는 비판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 집안 이야기는 생활총화에서 꺼내면 안 돼.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회의 때 발언하라고 하면 짧게 해. 길게 말하면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남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지 마. 그냥 듣기만 해. 저는 메모하듯이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말을 짧게 할 것, 반박하지 말 것, 집안 이야기 꺼내지 말 것.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손님이 많이 와. 당 간부들, 보안성 사람들,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넌 듣지 않은 것처럼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엌에 있어. 손님 오면 차만 내오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하거나 다른 일 해. 절대 옆에서 듣고 있으면 안 돼. 저는 이해했습니다.
간부들의 대화는 며느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듣게 되더라도 못 들은 척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너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뭘 물어봐? 예를 들어 보안성 사람이 우리 집에서 무슨 이야기 했냐고 물으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우리한테 말해야 돼. 절대 내 마음대로 대답하지 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간부 집안 며느리는 두 개의 줄 위를 걷는 거라는 걸. 한쪽은 시댁의 규칙이고 다른 한쪽은 당의 규칙이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잃으면 떨어지는 건 저였습니다. 교육은 한 달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말하는 법, 듣는 법, 침묵하는 법, 웃는 법, 우는 법, 표정 없는 법, 존재하는 법, 사라지는 법, 모든 걸 배웠습니다. 아니,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워졌고 눈빛이 경계하고 있었고 입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얘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도 느껴요. 이제 간부 집안 며느리처럼 보여. 그 말이 칭찬인지 위로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 생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셨고 혼사가 정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혔습니다. 3달 후였습니다. 그 3달 동안 제 주변 환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순이야 하고 불렀는데 이제는 순이 동무하고 불렀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더 공손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번은 동네 아줌마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나온 건데 순이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중국산 화장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 화장품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하지만 그 아줌마는 끝까지 놓고 가셨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내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왜요? 너 시집 가면 내가 권력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 부탁할 일이 생길 거거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게 주는 친절은 미래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며칠 후 직장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배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 동무 앉으세요. 지배인이 저를 동무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야 순이 했는데 들었습니다. 좋은데 시집 간다고.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순이 동무 결혼 전에 당원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원 추천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씩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당원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순이 동무는 모범 노동자 아닙니까?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당원 추천을 받는 건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 시댁 때문이라는 걸. 감사합니다. 지배인 동지. 준비 잘하세요. 다음 달 당세포 회의에서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당원이 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가능했을 일이 간부 집안 며느리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가자.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상점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 상점이 아니었습니다. 간부 전용 상점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일반 주민이 갈 수 있는 상점과 간부만 갈 수 있는 상점이 따로 있었습니다. 간부 전용 상점에는 일반 상점에 없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열대에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쌀, 기름, 설탕, 고기, 생선, 과일, 과자, 심지어 초콜릿까지. 평소에 장마당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들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르셨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가져가라. 과자 한 봉지를 제게 주셨습니다. 평양과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면 넌 여기서 물건 살 수 있어. 배급도 특별 배급 받고. 특별 배급.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한에서 배급이 제대로 나오는 집안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배급이 끊기거나 나와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간부 집안은 달랐습니다. 쌀, 기름, 고기까지 정기적으로 배급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석탄도 걱정 없어. 겨울에도 난방 걱정 안 해도 돼. 난방. 북한에서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겨울에 얼어 죽을 만큼 추웠습니다. 석탄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간부 집안은 석탄 배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전기도 끊기지 않아. 우리 동네는 전기 공급이 우선이거든. 전기. 북한에서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끊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부 숙소는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상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한 달에 한 번 배급받는 거고, 이건 명절 때 나오는 거고, 이건 특별 공급이야.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굶지는 않겠구나. 아니, 오히려 잘 살 수 있겠구나. 상점에서 나와서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얻는 거야. 굶지 않고 얼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굶지 않는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제가 시집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도 혜택 받을 수 있을 거야. 무슨 혜택? 직장 배치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결혼하면 그것도 도움 받을 수 있어. 동생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응. 시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동생은 기뻐했습니다. 누나, 그럼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한 사람이 간부 집안에 시집가면 그 집안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도 대우가 달라지고 형제들도 혜택을 받고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게 북한 사회의 구조였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온 가족의 성공이 되는 것. 어머니는 그날 저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고생 좀 하더라도 이건 우리 집안을 위한 거야. 저는 어머니 눈빛을 봤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간부 집안 며느리가 되면 우리 집안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도 엄청난 겁니다. 네, 엄마. 알아요. 힘들면 참아라. 그냥 참고 살아라. 그게 너를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간부 집안 며느리가 되면 얻는 것들. 배급, 난방, 전기, 안정. 그리고 권력, 영향력, 보호. 하지만 동시에 잃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유, 선택, 개인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결혼 한 달 전 시댁에서 혼수품을 보내왔습니다. 이불, 옷, 신발, 그릇, 가전제품. 모든 게 최고급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와, 이게 다 평양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 이불 좀 보세요. 비단이에요, 비단. 저 옷도 평양 옷이네요.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렇게 시집가는 게 소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혼수품들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값이구나. 내가 치러야 할 대가구나. 혼수품 하나하나가 제게 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복종, 침묵, 인내. 어느 날 밤 명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집 뒤뜰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희가 물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명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걱정돼. 너 웃음이 사라진 것 같아.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짜 웃음을.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정말 이 결혼하고 싶은 거야?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택권이 없어, 명희야. 이미 너무 많이 왔어. 그리고 솔직히 나쁜 것만은 아니야. 적어도 굶지는 않을 거고 우리 가족도 도움 받을 수 있어. 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넌 행복해야 돼. 행복.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미 잘 모르겠었습니다. 북한에서 행복이라는 건 배부르고 따뜻한 거였습니다. 사랑이나 자유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저는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적응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응한다는 게 나를 버린다는 뜻이라는 걸.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넌 우리 집안 사람이야. 친정은 이제 먼 곳이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너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건 다 책임이 따르는 거야. 공짜는 없어. 명심하겠습니다. 잘해라. 내가 잘하면 내 친정도 좋고 너도 좋은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북한의 밤하늘은 항상 별이 많았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불빛이 적었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도 다 자기 자리가 있구나. 나도 이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겠지. 하지만 그 자리가 제가 원하는 자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화려한 결혼식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간부 집안답게 참석자들은 제법 있었습니다. 시당 사람들, 보안성 사람들, 군 간부들. 우리 친정 쪽에서는 가족들만 왔습니다. 결혼식장 분위기가 묘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평범한 사람들. 저는 그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예식은 짧았습니다.
선서를 하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에 절을 하고 끝. 그리고 저는 이제 간부 집안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고 그날 저녁부터 저는 며느리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안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집안끼리의 결합이었을 뿐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일어나라. 밥 준비해야지.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밥은 이만큼 짓고 국은 이렇게 끓이고 모든 게 규칙이 있었습니다. 밥 짓는 것도 국 끓이는 것도 심지어 상 차리는 것까지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 다시 해. 저는 3번을 다시 했습니다. 밥상 하나 차리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다 드시고 나서야 저는 남은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온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바닥, 창문, 가구, 침구, 모든 걸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여기저기를 훑으며 확인하셨습니다. 먼지가 아직 남아있네. 다시 해. 저는 다시 닦았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부엌으로 가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침 준비, 청소, 점심 준비, 빨래, 저녁 준비, 설거지. 쉴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평생 계속되는 거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희가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희야. 반가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보는 친구였습니다.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보고 싶어서 왔어. 어때? 신혼생활?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누구니? 제 친구입니다. 시어머니는 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할 일 많아. 저는 명희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명희야. 다음에 보자. 명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바쁘지. 나중에 보자. 명희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친구 만나는 건 조심해야 돼. 내가 아무하고나 어울릴 수 없어. 네. 특히 그런 평범한 애들이랑은 거리를 둬야 돼. 내 신분이 달라졌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희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당 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도 당원이 되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당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몇 년 걸릴 일이 며칠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당 회의는 생각보다 엄숙했습니다. 생활 총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자기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학습에 더 성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반성합니다. 무난한 비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게. 회의가 끝나고 한 여성 동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동무시죠? 저는 리 동무입니다. 네, 김순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차 한잔 할까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동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우리 동무, 그 사람이랑은 가까이 하지 마라. 왜요? 그 사람 남편이 예전에 우리 집안이랑 문제가 있었어. 조심해야 돼.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리 동무에게 약속을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동무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람 관계에서도 제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시댁에서 결정했습니다.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얘야, 많이 야위었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걸.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속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참아라, 얘야. 조금만 참으면 익숙해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겨울이 왔습니다. 시댁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석탄이 충분했고 난방이 잘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걸어 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만 따뜻한 게 미안하니? 저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야. 내가 이 집안 며느리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데. 아니, 운이 좋은 건가, 불운한 건가? 밤에 혼자 있을 때 저는 가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무엇 때문에 우는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 외로워서, 답답해서, 아니면 그냥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준비하는 방법, 청소하는 순서, 말하는 방식, 웃는 정도,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 생기 없는 눈, 굳어진 입. 이게 나인가? 저는 거울에 대고 웃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만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진짜 웃음이 뭔지 저는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뭐하니?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진짜 우리 집안 며느리 같아.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지워진 겁니다. 예전에 저는 사라졌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부 집안 며느리라는 역할. 그게 이제 저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명희를 우연히 장마당에서 만났습니다. 명희는 저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순이야, 오랜만이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명희는 제 태도를 알아챘습니다. 너, 나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아. 너 이제 달라졌잖아. 나 같은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되지. 명희야, 그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나도 이해해. 넌 간부 집안 며느리고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명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선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얻은 게 뭐지? 따뜻한 집? 충분한 식량? 안정된 생활? 맞습니다. 저는 그걸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저를 잃었습니다. 과연 그게 좋은 거래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간부 집안 며느리는 울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들한테 들키지 않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간부 집안 며느리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셨고 남편을 내조했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이도 둘을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간부 자녀 학교였습니다. 배급도 잘 받았고 옷도 좋은 걸 입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동네에서 제일 안정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 집은 정말 잘 사네요. 간부 집안은 역시 다르네요. 저렇게 사는 게 소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며느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만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있지 마라. 할 일이 많아. 저는 하루 동안 친정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행복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근데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동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잘 보냈니? 네, 잘 보냈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집안에 더 집중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진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딸은 대학에 갔고 아들은 군대에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연세가 많아지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당에서 숙청되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당 내부 권력 다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직위를 잃었고 우리는 간부 숙소에서 쫓겨났습니다. 배급도 끊겼고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일반 주민 숙소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전기가 끊기는 걸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난방 없이 겨울을 났습니다. 처음으로 배급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10년 넘게 누렸던 특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시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간부 자녀였기 때문에 받았던 좋은 직장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걸,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걸.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공손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외면했습니다. 저 집 이제 망했어. 간부 집안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네. 그래도 잘났던 게 얼마나 같다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견뎠습니다. 10년 넘게 훈련받은 대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뭘 위해 참았던 거지? 어느 날 장마당에서 명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명희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순이야, 너. 저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좋은 옷도 입지 못했고 얼굴도 야위었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문 들었어. 많이 힘들지?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친구 앞에서 처음으로 진짜 울었습니다. 명희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저는 명희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제 너 자유야. 알아? 자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간부 집안 며느리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참고 견딜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가난했습니다. 춥고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간부 집안 며느리로 살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옷을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옷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제가 웃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손님들과 농담하고 깎아달라는 손님한테 투덜대고 장사가 잘 되면 기뻐하고 이게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에서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이 아니야? 간부 집안 며느리였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그냥 장마당 장사꾼이에요. 그 사람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많이 힘들겠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더 편해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힘들지만 제 선택이었습니다. 배고프지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짜 자유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탈북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왔습니다. 남한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집안이나 성분이 아니라 감정으로, 선택으로. 여기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했고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는 친구를 자유롭게 만났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남한에서 다시 명희를 만났습니다. 명희도 탈북해서 남한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희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그때 그 결혼 후회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 그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그 결혼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았거든. 배고프지 않게, 얼지 않게. 그럼 후회 안 해? 아니, 후회도 해. 내가 나를 잃어버렸거든. 10년 넘게 나는 없었어. 간부 집안 며느리만 있었지.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넌 결국 너를 찾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찾았어. 늦게라도 찾았어. 지금 남한에서 저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제 선택이니까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간부 집안 며느리로 살았던 이야기를, 편했지만 숨막혔던 이야기를, 배부르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이야기를. 사람들은 신기해합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대단하셨네요.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그 결혼 다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시 그 상황이라면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안 할 거예요. 왜요? 자유의 가치를 알았거든요. 나 자신의 가치를 알았거든요. 그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가끔 하늘을 봅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들, 남한에서는 불빛이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가끔 구름 없는 밤이면 몇 개 보입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선택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저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작은 선택들. 하지만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북한에서 간부 집안 며느리로 살았던 그 시간들.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저로 살고 싶습니다. 엔딩.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 이야기였습니다. 선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에서 간부 집안 며느리가 된다는 것. 그건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편안함을 얻지만 자유를 잃습니다. 안정을 얻지만 자신을 잃습니다. 배부르지만 숨이 막힙니다. 따뜻하지만 외롭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남한에서 사는 젊은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결혼이 그렇게 큰 문제였다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게. 하지만 그게 북한의 현실이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서
젊은 처녀가 간부 집안 혼담을 받고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처녀에게 저는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면 해. 그게 너와 내 가족을 살릴 거야 라고 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답은 없으니까요. 단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편안함과 자유 사이에서, 안정과 자신 사이에서, 가족과 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답을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답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최선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무엇인가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교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마십시오.